2026년 8월 15일 폴란드 바르샤바의 비스와 강변도로 비스워스트라다가 거대한 엔진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전차의 궤도가 아스팔트를 누르고 지나갈 때마다 도심은 낮게 울렸고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장갑차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하늘에서는 전투기 편대가 굉음을 남기며 날아갔습니다. 폴란드 국군의 날. 그러나 이날의 퍼레이드는 단순한 기념행사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가 지금 어떤 위협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그 위협에 맞서 어떤 군대를 만들고 있는지, 그 답을 수도 한복판에 그대로 펼쳐 보인 날이었습니다. 이날 바르샤바에는 폴란드군과 동맹국 병력 약 2,000명이 참가했습니다. 지상에는 300대가 넘는 군장비가 등장했고 하늘에는 60대가 넘는 항공기가 날아올랐습니다. 전차와 자주포, 장갑차, 방공장비, 드론, 전투기까지 폴란드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열린 국군의 날 퍼레이드였습니다. 행렬의 선두와 중간, 그리고 후방에는 폴란드가 새롭게 갖춰가는 군사력의 모습이 한꺼번에 나타났습니다. 미국제 M1 에이브럼스 전차, 독일제 레오파르트 2 전차, 폴란드가 자체 생산한 크라프 자주포와 보르스크 보병 전투 장갑차,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간 한국산 무기들, K2 흑표 전차, K 가는 자주포, 호마르 K 다연장 로켓. 이름만 놓고 보면 한국과 폴란드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한쪽은 동아시아 끝자락의 한반도, 다른 한쪽은 유럽 동부의 폴란드. 하지만 지금 두 나라는 안보와 방산이라는 분야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군대가 바뀌는 현장, 그 중심에 한국산 무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폴란드는 왜 K2와 K9, 호마르 K를 선택했을까요? 왜 지금 유럽의 동쪽 관문이라 불리는 폴란드 땅에서 한국 무기가 이렇게 큰 존재감을 보이게 된 걸까요? 이야기는 8월 15일이라는 날짜에서 시작됩니다. 폴란드에서 8월 15일은 단순히 군인을 기리는 날이 아닙니다. 1920년 폴란드는 국가의 운명이 걸린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볼셰비키 러시아군은 바르샤바 바로 앞까지 진격했습니다. 폴란드가 무너진다면 독립을 되찾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라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폴란드군은 바르샤바 전투에서 극적인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이 승리는 비스와강의 기적이라고 불립니다. 폴란드인들에게 이 전투는 단순한 과거의 승리가 아닙니다. 나라가 위험해졌을 때 스스로 지켜낸 기억입니다. 그래서 8월 15일의 군사 퍼레이드는 전차와 전투기를 자랑하는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선언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2026년의 폴란드는 다시 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가 느끼는 안보 불안은 훨씬 현실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폴란드 국경과 멀지 않습니다. 폴란드는 나토의 동부전선에 있습니다. 나토는 여러 나라가 함께 공격에 대응하겠다는 군사동맹입니다. 하지만 동맹이 있다고 해서 모든 나라가 똑같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국경에 가까운 나라일수록 더 빨리 준비해야 합니다. 폴란드는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군 현대화에 속도를 냈습니다. 전차를 바꾸고 자주포를 늘리고 다연장 로켓을 확보하고 방공체계를 보강하고 전투기와 훈련기를 새로 들였습니다. 한두 개 장비를 사는 수준이 아닙니다. 육군과 공군의 뼈대를 한꺼번에 바꾸는 대규모 재무장입니다. 그 과정에서 폴란드가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성능입니다. 최신 전쟁 환경에서 살아남고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호환성입니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미국과 유럽 동맹국의 장비, 통신체계, 작전 방식과 함께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속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10년 뒤에 도착한다면 지금의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전쟁 억지력은 계약서 안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대에 장비가 들어와야 합니다. 군인들이 운전하고 쏘고 정비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탄약과 부품이 준비돼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상대가 쉽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폴란드가 한국 방산을 주목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짧은 기간에 대량 생산과 납품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장비 판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정비와 생산, 기술 협력까지 묶는 방식으로 폴란드에 접근했습니다. 폴란드가 원한 것은
전차 몇 대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져도 유지할 수 있는 군사력의 기반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K2 흑표 전차가 있습니다. K2는 대한민국 육군의 주력 전차로 개발된 현대식 전차입니다. 전차는 단순히 큰 대포가 달린 쇳덩어리가 아닙니다. 전차는 위험한 전장 한복판에서 병력과 함께 움직이며 적 전차와 장갑차, 방어 시설을 상대하는 핵심 장비입니다. 잘 움직여야 하고, 먼저 적을 찾아야 하며, 먼저 정확히 쏴야 하고, 공격을 받고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K2는 이런 요구에 맞춰 만들어진 전차입니다. 낮은 차체, 강력한 120mm 활강포, 자동 장전 장치, 정밀한 사격 통제 장치, 그리고 험한 지형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기동성. 자동 장전 장치는 포탄을 넣는 과정을 기계가 돕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K2는 일반적으로 3명이 탑승해 운용합니다. 전차장은 전체 상황을 판단하고, 포수는 표적을 찾아 조준하며, 조정수는 전차를 움직입니다. 전차 한 대가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는 이 세 사람이 완벽하게 호흡을 맞춰야 합니다. 폴란드는 2022년 K2 전차 180대를 도입하는 첫 실행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불안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폴란드가 가장 시급하게 필요했던 것은 빠르게 전력화할 수 있는 전차였습니다. 첫 계약의 K2 전차들은 계획에 따라 폴란드군에 인도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8월, 폴란드는 추가로 180대의 K2 전차를 도입하는 두 번째 실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확정 계약 기준으로 폴란드가 확보한 K2는 총 360대가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폴란드가 장기적으로 최대 6,000대 규모의 K2 도입틀을 검토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000대가 모두 계약되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확정된 실행 계약 물량은 360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360대가 폴란드 기갑전력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은 첫 계약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K2 180대를 더 구매하는 계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새 계약에는 한국형 K2GF 116대와 폴란드 요구를 반영한 K2PL 64대가 포함됐습니다. K2GF는 먼저 빠르게 인도되는 형태입니다. 반면 K2PL은 폴란드군의 요구에 맞춰 발전시키는 폴란드형 모델입니다. K2PL 64대 가운데 처음 3대는 한국에서 제작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61대는 폴란드 글리비체의 부마르 와뱅디 공장에서 조립될 계획입니다. 현지 생산은 단지 공장에서 전차를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폴란드 기술자들이 장비를 이해하게 됩니다. 고장이 났을 때 더 빨리 정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부품을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장비를 계속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무기는 사는 것보다 유지하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전차 한 대가 멈추면 전투력이 줄어듭니다. 부품이 없으면 아무리 최신 전차라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정비 인력이 부족하면 작은 고장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전차를 들여오는 것과 동시에 정비와 지원, 생산 기반까지 자국 안에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K2는 폴란드군의 전차 전력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폴란드는 한 종류의 전차만 운용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폴란드군에는 독일제 레오파르트2가 있습니다. 미국제 M1 에이브럼스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산 K2가 추가됐습니다. 전차마다 장점과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에이브럼스는 강력한 방어력과 화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레오파르트2는 오랫동안 유럽 여러 나라에서 운용되어 왔습니다. K2는 빠른 공급과 기동성, 현지화 가능성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폴란드 전력 안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전차가 무조건 최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차의 성능은 포의 위력이나 장갑 두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연료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고장났을 때 얼마나 빨리 고칠 수 있는지, 포탄을 얼마나 많이 확보했는지, 드론과 대전차 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전차를 보호할 보병과 방공 장비가 함께 있는지,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차가 혼자 움직이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드론이 위에서 지켜보고 대전차 미사일이 멀리서 날아오며 포병이 좌표를 잡고 공격하는 전장입니다. 이제 전차는 혼자 영웅처럼 돌진해서는 안 됩니다. 정찰 드론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보병과 협력해야 합니다. 방공체계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포병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폴란드가 K2를 대규모로 도입하는 이유도 전차 자체만 보기 때문이 아닙니다. K2를 중심으로 기갑여단을 재편하고 원찰과 포병, 방공, 보병을 함께 묶어 더 큰 전투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퍼레이드에서 K2가 도로를 지나가는 장면은 멋있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장면 뒤에는 훨씬 복잡한 준비가 있습니다. 전차 승무원 교육, 정비사 양성, 예비 부품 확보, 한약 보급, 수송 차량과 교량 장비 준비, 전차가 강을 건너고 진흙길을 지나고 밤에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수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폴란드는 지금 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K2만큼 중요한 장비가 있습니다. 바로 K9 자주포입니다. 자주포는 스스로 움직이는 대포입니다. 전차처럼 장갑을 갖추고 궤도로 이동하지만 주된 임무는 멀리 있는 목표를 포격하는 것입니다. 전차가 눈앞의 적과 싸우는 주먹이라면 자주포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뻗는 긴 팔에 가깝습니다. 현대전에서 포병은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적이 어디에 모였는지, 어디에 탄약을 쌓아두는지, 어디에 지휘소를 만들었는지, 어느 도로로 병력과 장비를 이동시키는지 이런 정보를 알아내면 포병은 멀리서 그 지점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포병 화력이 강하면 적은 마음대로 집결하기 어렵습니다. 보급을 옮기기도 어렵습니다. 지휘소를 안전하게 운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병은 눈에 잘 띄지 않아도 전쟁의 흐름에 큰 영향을 줍니다. K9은 대한민국이 개발한 155mm 자주포입니다. 폴란드는 2022년 K9 2비기문을 도입하는 첫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어 2023년에는 K9A1 6문과 폴란드형 K9 PL 146문을 추가로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두 계약을 합치면 총 364문입니다. 964문이라는 숫자는 매우 큽니다. 자주포는 한두 문만 있어도 위력이 강한 장비입니다. 그런 장비를 수백 문 규모로 확보한다는 것은 폴란드가 포병 전력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줍니다. 첫 계약에 포함된 212문은 이미 인도가 완료됐습니다. 추가 계약의 K9PL은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K9PL은 폴란드군의 요구와 현지 체계를 반영한 형태입니다. 폴란드는 이미 자국산 크라프 자주포를 운영해왔습니다. 크라프 역시 155mm 포병 전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크라프만으로 모든 필요를 채우기보다 K9도 대규모로 도입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빠르게 많은 수량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포병은 숫자가 중요합니다. 한 문이 아무리 좋더라도 넓은 전선을 동시에 지원하려면 충분한 수량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주포는 포신의 수명, 포탄 보급, 정비 여건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포병은 계속 쏘고 계속 이동하고 계속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자국산 크라프와 한국산 K9을 함께 활용하며 포병 능력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K9의 핵심 장점 중 하나는 빠르게 쏘고 이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군에서는 Shoot and Scoot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쏘고 도망가는 방식입니다. 포병이 한자리에서 오래 포를 쏘면 적은 그 위치를 알아냅니다. 드론이 위에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적 레이더가 포탄이 날아온 방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 포병이 반격합니다. 그래서 자주포는 발사한 뒤 빨리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K9은 이런 전술에 맞게 설계된 장비입니다. 멈춥니다. 포탄을 쏩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입니다. 이 단순한 과정이 전장에서는 생존을 좌우합니다. 물론 실제 전투는 이보다 더 복잡합니다. 차격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목표, 좌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탄약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다른 포병부대, 정찰부대, 드론 부대와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주포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그 모든 과정의 마지막에 살아남을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폴란드가 K9을 대규모로 확보하는 이유는 공격을 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강한 포병 전력은 상대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곳을 공격하면 대가가 크다. 상대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계산하도록 만드는 힘. 그것이 억지력입니다. 억지력은 전쟁을 원하는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가 전쟁을 시작하지 못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폴란드는 K9을 통해 동부전선에서 그 억지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장을 더 멀리 바라보는 무기가 있습니다. 호마르 K입니다. 호마르 K는 한국의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체계를 바탕으로 폴란드 요구에 맞춰 구성한 무기입니다. 다연장 로켓은 한 번에 여러 발의 로켓을 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자주포와 비슷하게 멀리 있는 목표를 공격하지만 사용하는 탄약과 임무가 다릅니다. 자주포는 포탄을 쏘고 다연장 로켓은 로켓을 발사합니다. 그리고 호마르 K는 폴란드산 예일치 8륜 트럭 차체 위에 한국산 발사 모듈을 올리고 폴란드의 토파즈 전투지휘 체계를 결합한 장비입니다. 한국 장비가 폴란드의 차량과 지휘 체계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방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폴란드군이 이미 쓰고 있는 체계와 연결하기 쉬워집니다. 현지 기업도 생산과 정비, 운용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장비를 가져오는 데서 끝나지 않고 폴란드 군수 산업의 일부가 됩니다. 폴란드는 호마르 K 2구션문을 확보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첫 실행 계약에서는 218문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72문을 추가하는 두 번째 실행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두 계약을 합치면 290문입니다. 첫 계약 물량은 2027년까지, 두 번째 계약 물량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인도될 예정입니다. 호마르 K는 단지 발사대만 들여오는 사업이 아닙니다. 후연 체계와 정비 체계, 탄약과 보급 체계, 그리고 일부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장기 사업입니다. 호마르 K가 맡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전차가 전선 가까이에서 움직입니다. K답은 자주포는 그보다 뒤에서 넓은 지역을 지원합니다. 호마르 K는 더 멀리 있는 중요한 표적은 노립니다. 적의 지휘소, 탄약 저장 시설, 병력이 모이는 장소, 보급 차량이 지나가는 길. 전장에서 보급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차는 연료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자주포는 포탄이 없으면 싸울 수 없습니다. 병력은 식량과 의약품,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선 뒤쪽에 보급망이 흔들리면 전선도 흔들립니다. 다연장 로켓은 이런 더 깊은 지역의 목표를 위협하는 수단입니다. 호마르 K가 멀리서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은 폴란드군이 전선을 방어하는 방식이 더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국경선 앞에서 막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병력을 모으고 보급하고 지휘하는 과정 자체에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카트, K-도쿠스, 호마르 K 이 세 장비를 따로 보면 전차와 자주포, 다연장 로켓입니다. 하지만 함께 놓고 보면 폴란드가 만드는 지상군의 모습이 보입니다. K탄은 기갑부대의 중심입니다. 적의 공격을 막고 필요하면 앞으로 나아가며 지상전의 핵심 축이 됩니다. K9은 포병 화력의 중심입니다. 전선 가까운 곳부터 중장거리 지역까지 강력한 화력을 지원합니다. 호마르 K는 더 먼 거리의 핵심 목표를 압박합니다. 세 장비가 서로 다른 거리를 막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싸우며 한 나라의 지상군을 하나의 체계로 만듭니다. 이것이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한꺼번에 도입한 이유입니다. 한국 무기 한 종류가 좋다는 평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폴란드가 필요로 하는 전차, 자주포, 다연장 로켓을 빠르게 갖추고 이들을 실제 전력으로 묶을 수 있는 길을 찾았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폴란드는 F-16 전투기를 오래 운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공군 전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15일 퍼레이드에서는 폴란드 공군의 F-35가 바르샤바 상공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F-35는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도록 설계된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단순히 빠르게 날고 미사일을 쏘는 전투기가 아닙니다. 다양한 센서로 정보를 모으고 그 정보를 다른 장비와 공유하며 복잡한 전장 속에서 먼저 보고 먼저 판단하기 위한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F-35 한 종류만으로 공군 전체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전투기에는 여러 역할이 있습니다. 높은 위협 지역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는 전투기, 영공을 지키는 전투기, 조종사를 훈련시키는 항공기,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빠르게 대응하는 경공격기. 그래서 폴란드는 FA-50도 도입했습니다. 폴란드는 총 48대 FA-50을 계약했습니다. 먼저 FA-50GF 12대를 빠르게 인도받았습니다. GF는
전력 공백을 빠르게 메운다는 의미에서 붙은 이름입니다. 이후 폴란드 요구를 반영한 FA-50P의 30역대가 순차적으로 인도되는 일정입니다. FA-50과 F-35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은 맡은 임무가 다릅니다. F-35는 최상위 수준의 스텔스와 센서 능력을 갖춘 전투기입니다. FA-50은 훈련과 경공격, 공중 초계 등 여러 임무를 유연하게 맡을 수 있는 경전투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F-35가 가장 어려운 임무에 투입되는 최정예 선수라면 FA-50은 빠르게 출전해 다양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에 가깝습니다. 폴란드는 이 두 기종을 함께 운영하며 공군의 빈틈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K2와 K9, 호마르 K가 땅에서 방어선을 만든다면 F-16과 F-35, FA-50은 하늘에서 그 방어선을 뒷받침합니다. 퍼레이드에서 하늘과 땅의 장비가 동시에 등장한 것은 폴란드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폴란드는 단지 전차를 많이 가진 국가가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전차와 포병, 로켓, 방공, 항공 전력을 함께 갖춘 나라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폴란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폴란드는 유럽연합의 동쪽에 있고 나토의 동부전선에 있습니다. 폴란드의 군사력 강화는 발트 3국과 루마니아, 체코, 스로바키아 등 주변 국가의 안보에도 영향을 줍니다. 러시아가 유럽 동구를 바라볼 때 폴란드의 전력은 중요한 계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군 현대화는 유럽 전체의 안보 지형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 안에서 한국 방산의 존재감도 커졌습니다. 과거 유럽 무기 시장은 매우 높은 벽이 있었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전통적으로 강한 방산국들이 오랜 기간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성능이 좋아도 유럽 대규모 전력의 핵심이 되기 어렵다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수량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봤습니다. 한국은 그 요구에 답했습니다. K2 전차, K 가는 자주포, 호마르 K, FRB 서로 다른 분야의 장비가 한꺼번에 폴란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수출 계약이 아니라 한국 방산이 유럽의 안보 문제에 실제로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물론 장밋빛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규모 무기 도입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따릅니다. 많은 전차와 자주포, 다연장 로켓을 운영하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연료와 탄약이 필요합니다. 부품 창고가 필요합니다. 정비사와 승무원 교육도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장비를 동시에 운영하면 보급과 정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에이브럼스, 레오파르트 2, 가드, 크라프, K도쿠스, 호마르 K. 각 장비는 장점이 있지만 서로 다른 부품과 다른 정비 경험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장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유지하고 계속 훈련하고 필요할 때 하나의 전투 체계로 움직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협력에서 현지 생산과 기술 협력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K2PL을 조립하고 호마르 K의 현지 생산 기반을 확대하며 미사일과 부품, 정비 체계를 만들려는 이유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외부 공급만 기다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국가가 스스로 무기를 고치고 부품을 만들고 탄약을 공급할 수 있어야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국방력입니다. 폴란드는 지금 그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에게도 이번 협력은 매우 중요한 시험배입니다. 처음 계약을 맺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계약 뒤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장비를 보내야 합니다. 부품을 끊기지 않게 공급해야 합니다. 고장이 났을 때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현지 군인과 기술자가 장비를 제대로 운용할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장비가 수십 년 동안 신뢰를 얻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방산은 한 번 팔고 끝나는 산업이 아닙니다. 한 번 신뢰를 잃으면 다음 계약은 어렵습니다. 반대로 정비와 후속 지원, 기술 협력까지 잘 이루어지면 파트너십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폴란드는 지금 한국 방산이 유럽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무대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르샤바의 퍼레이드가 특별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K2 전차가 도로를 지나가는 모습은 단순히 멋진 장면이 아닙니다. 폴란드 기갑부대 안에 한국산 전차가 실제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K가는 자주포가 모습을 보인 것은 폴란드의 포병 전력이
새로운 장비로 재편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호마르 K의 존재는 폴란드가 전선 뒤쪽에 더 먼 거리까지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가른 F-35와 F-16, 그 뒤를 잇는 FA-50의 도입은 폴란드가 지상과 공중을 함께 바꾸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폴란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답은 단순합니다. 전쟁을 원해서가 아닙니다. 전쟁이 쉽게 시작되지 못하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폴란드를 공격하려 할 때 강한 전차와 자주포, 다연장 로켓, 전투기, 그리고 나토 동맹국의 지원을 함께 계산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폴란드가 말하는 억지력입니다. 8월 15일, 바르샤바의 비스와 강변. 수많은 시민들이 도로 양쪽에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거대한 전차를 바라봤고 사람들은 하늘을 나는 전투기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장면은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아주 무거운 현실이 있습니다. 유럽의 평화는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현실. 국가의 안전은 누군가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현실입니다. 폴란드는 그 현실 앞에서 군대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변화의 중요한 파트너가 됐습니다. 불과 반세기 전, 대한민국은 외국의 원조와 지원을 받아야 했던 나라였습니다. 나라를 지킬 무기와 장비를 스스로 충분히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산업을 키웠습니다. 기술을 쌓았습니다. 조선과 자동차, 전자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방산 분야에서도 오랜 시간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전차를 만들고, 자주포를 만들고, 다연장 로켓을 만들고, 전투기를 만들며 그 장비를 필요로 하는 나라와 함께 방어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기가 평화를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화는 외교와 대화, 동맹과 신뢰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강한 방어력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쉽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힘, 그 힘이 있을 때 대화의 공간도 생깁니다. 폴란드 땅을 울린 K2의 궤도 소리, K도구민의 거대한 포신, 호마르 K의 발사대. 이것은 단순한 쇳소리가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폴란드의 결의입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유럽의 동쪽 전선에서 약속한 장비를 제때 보내고 함께 기반을 만들겠다는 대한민국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K2는 폴란드 기갑 전력의 한 축이 됐습니다. K-9은 폴란드 포병의 화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호마르 K는 더 먼 거리의 위협에 대비하는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FA-50은 폴란드 공군의 전력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은 이제 단순히 해외에 무기를 수출하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상대국의 군 구조와 훈련, 정비와 생산 체계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책임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제대로 해낼 때 한국 방산의 신뢰도 더 커질 것입니다. 유럽의 동쪽 관문, 나토의 최전선, 바르샤바의 도로 위에서 펼쳐진 거대한 퍼레이드는 한 나라의 군사 행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폴란드가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지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중요한 한 장면에는 대한민국에서 건너온 K2 전차와 K9 자주포, 호마르 K 다연장 로켓이 있었습니다. 동유럽의 하늘과 땅에서 시작된 이 협력은 앞으로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한국 방산이 얻은 것은 단순한 계약 숫자가 아닙니다. 신뢰를 증명할 기회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장비를 완성하고 파트너의 안보를 함께 책임지는 일. 그 길을 끝까지 해낼 수 있다면 바르샤바의 도로를 울린 엔진음은 한국 방산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가슴 벅차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대한민국의 기술과 역사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국뽕 호랑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